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9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주시은 아나운서 오늘 좀 차분하네요. 아, 제가 감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코를 많이 먹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짭짭. 네. 아니, 원래 목으로 왔는데 이제 목을 먹방이네, 지나서 콩먹방. 코로 와가지고 코가 좀 막히네요. 그렇죠. 삼켜야죠. 캬 퇴하는 것보다 낫죠. 저도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갖고 요새 감기들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독감도 좀 유행하는 것 같고. 독감이 유행인 것 같아요. 다행히 독감은 아니에요.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코로나도 아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109일 만에. 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스크 쓰고. 벗어 던지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음도 답답하고 얼굴도 답답하고. 황희찬 선수도 골을 넣었고요. 거기는 더 오래 기다렸죠. 시즌 첫 골. 와, 시즌 첫 골이네. 이강인 선수는 도움이죠, 그거? 네. 예, 기가 막힌 왼발 코너킥. 도움은 안 인정됐습니다. 도움이 왜 안 되죠? 헤딩 맞다, 살짝 들어갔다고. 스쳤죠. 도움이 인정이 안 됐는데 뭐 도움이나 다름없는 네. 그렇죠. 뭐 완벽한 택배 크로스. 크로스가 아니라 킥이었죠. 코너킥? 네, 프리킥이었나요? 코너킥이었던 거. 코너킥이었던 것 코너킥도 같아요. 근데 크로스로 치는 매체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모처럼 골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토끼 52님이요. 올해 시은 유튜브 실버 버튼 가자. 뽕피디님 방송 실습 콘텐츠라니 주하나가 오타 지적하고 괴롭히니까 보내버리려고 무섭다. 하성룡 기자님 차분하게 읽으니까 더 약간 무섭네요. 무섭네. 조심하셔야겠다. 네. 하성룡 기자님 CBF 후드티 9년 동안 옷 관리 몸매 관리 후달달. 지영민 기자님 옛날 영화 제목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몰라. 짧지만 지영민 기자님의 시네타운 꿀잼이었는데 유튜브에서는 뒷부분 다 잘렸네. 주하나 피셜 뽕피디님 혼난 횟수 5번 잘 보고 갑니다. 주시은 아나운서는 유튜브 잘 되고 있어요? 뭐 아직 한지 한 달도 안 홍보라도 돼가지고요.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네, 여러분 제 이름 주시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제 올해 목표는 10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열심히 봐주세요. 실버 버튼이 10만인가요? 네. 골드가 100만. 100만. 어우, 실버에서 골드 되는 건 쉽지 않아서 어렵네요. 실버는 어떻게 올해 안에 해볼까? 현재 2만 3천 명 정도. 2만 3천. 2.44. 보통 이런 거 공약 걸지 않나요? 10만 되면 5만 정도 되면 걸려고 지금 아직은 너무 멀어가지고 아직은 너무 멀어가지고 안 그래도 뭔가 좀 하나 정석 코스 있거든요. 네. 획기적인 컨텐츠가 하나 딱 있으면. 근데 또 제가 막 또 선을 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지상파 아나운서도 주말 앵커로서 네, 그 혼나요. 그러다가 5만도 못 가서 그만하라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계정 폐쇄. 네, 그래서 그건 평소 안 돼. 방송에서 못 보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여주면은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한다고 했잖아요. 네, 브이로그도 올리고 좀 이제 기획 같은 거 해서 기획성 콘텐츠도 올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브이로그로는 제가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다채롭게 보여드릴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저 일이 거의 똑같으니까 한 번씩 찍고 나면 그렇죠.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좀 하고 어디를 좀 가야 될 텐데, 그죠? 네, 가거나 촬영을 좀 뭐 새로 가거나 하거나 아니면 제주도처럼 이게 감금되거나 이벤트가 생겨야 막히거나 가 있어야 뜻밖의 뭔가 벌어져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참 의도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안 돼요. 아니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주작의 길로 빠져. 의도했다가 걸리면 또 이제 그건 더 힘들어져요. 계정 폐쇄. 네, 힘들어져서. 그거 궁금한데 그 독자 그 층이 주로 어떻게 돼요? 나이나 네. 남자 시청층이 80% 정도 되고요. 연령은 분석을 보니까 25세에서 34세 그 정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딱 제 나이 때. 네, 그 나이대가 독자. 많더라고요. 아줌마들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주신 아나운서. 근데 그 여자 귀여운 딸 같다고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 골대녀 시청자분들이 또 네, 거의 한 30?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음.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 뭐 제안 중에 뭐 하면 좋냐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왓츠인 마이백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자기 파우치랑 가방 공개하는 게 있어요. 백이 아니라 백. 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내 뒤를 바라봐. 약간 이런 느낌. 내 뒤에 있는 든든한 그래서 지원. 좋다 했더니 제 편집자가 시청층이 주로 남자라서 해봤자 관심이 없는 콘텐츠라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또 그렇구나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축구해요, 축구. 축구 이제 발이 좀 그러니까 재활 콘텐츠를 해야 되나 지금.
네, 재활 콘텐츠를 채널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우리 사과 전문 기자 하성룡 기자 있으니까. 아 대동에서 예. 아니면 뭐 하성룡이가 미리 몇 번 사과를 여기서 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이맘쯤이면 사과가 될 수 있을 사과하면 안 때. 되는데. 썸네일 죄송합니다 먼저 한가 받고 시작해도 나쁘지 안 돼요, 않거든요. 안 돼. 어쨌든. 다양한 거를 어쨌든 유튜브는 제약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리고 회사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아직 이렇게 화제되진 않아서. 요즘 유튜브 보면 막 좀 별거 아닌데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예를 들어서 강남역 밤 10시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 찍어가지고 아, 그런 거 해도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ASMR 느낌처럼 그런 하는 거죠? 느낌이죠. 그러니까 멍하니 보는 거예요. 네. 아. 강남의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 시간대 오. 주말 뭐 그런 것도 하고 참 컨텐츠가 안 될 것 같은데 저 요새 가끔씩 그 집에서 혼술을 할 때 그 한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카메라가 있어요. 네, 그거 보고 있으면 괜히 내가 하루- 한강뷰에서 맞아. 하루 종일 틀어놔요. 하루 종일. 네, 제 맞아, 친구도 맞아. 무슨 비행기 떠다니는 걸 계속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 계속 보게 되는데 그거 왜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승무원이 꿈? 근데 재밌대요. 그 어. 경로 가는 걸 뭐 보여주는 이 채널이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불멍처럼 네. 이렇게 계속 그런 걸 열어야 되나? 좀 마음이 편안한가 봐요. 그런 거 보면 네. 나도 함께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보면 그런 걸 몇 번 봤더니 뭐 전 세계가 다 나와요.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삿포로 그런가. 나오고 뭐 브리즈번 나오고 뭐 이런 뭐 어떻게 SBS를 실시간으로 계속 로비를 계속 찍어야 되나? 아무도 관심 없어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뽕 PD가 하루 종일 찍어놓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PD 하루. 재밌는 거 하나 공유해드릴게요 선배님. 굳이? 되게 믿음이 안 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디어 많이 주세요. 네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뭐 주시는 통합 제가 오늘 프로그램이기 갑자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그래도 갖고 올 되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뽕 PD만 찍으세요. 이렇게 덜 떨어진 애가 한 명 있다. 자, 그 다음 댓글이요. 오드리치 님이요. 피파 게임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의 킬포는 로버트 레드포드 믹제거 관련 주 기자님의 답답함과 생경함, 의아함, 아는 체를 해야 하는 강박이 느껴진 젊은이들의 리액션. 94년 월드컵 때 TV를 학교에 짊어지고 간 얘기를 해주니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아들과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러면 셋탑박스는 그렇게 가져가면 연결이 되나? 라는 질문에 관념 자체가 다르구나 그렇지. 싶었죠. 테레비만 가지고 어떻게 테레비를 보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네? 어떻게 봐요? 뭔 소리야? 예전엔 지금 지상파밖에 또 이래. 없었잖아요. 예전. 아, 지금도 셋탑박스 없어도 테레비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맞다. 그러네요. 지상파는 다 볼 수 있어요. 예전에 TV를 그림으로 그리면 위에 이렇게 안테나 V를 꼭 안테나가 그리죠. 있죠. 네. 그리고 집 아, 네. 위에는 항상 안테나가 있었죠. 이렇게 네. 돼가지고. 네. 잘 안 나면 좀 만져야 되고. 근데 TV를 어떻게 짊어지고 학교 가요? 그러게요. 짊어지고 학교 간 건 저도 네, 이거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브라운관이면. 그러게요. MSG 아닌가 TV가 16인치 제일 작았던 게 16인치였는데 예전에 브라운관 TV였고 두꺼웠고. 옛날 엄청 컸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 끝나고 실수한 걸 느꼈는데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수했는데 믹 제거가 제가 에어로스미스 네. 보컬이라고 했는데 롤링스톤즈 보컬이에요. 롤링스톤즈. 그러니까 두 팀이 두 그룹이 되게 지금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아무도 틀린 부분. 우리 잘 몰랐네. 반삭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뭐 아는 체를 해야 하는 강박이 느껴지는 젊은이들의 리액션. 이거 듣고 있자. 그래서 댓글에도 다들 그래서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댓글에도 지적이 없었어요. 에어로스미스는 스티븐 타일러였던 것 같아요. 노래 들으면 다 알아요. 노래 들으면 롤링스톤즈 로고도 유명하죠. 네. 혓바닥 로고. 그리고 이분이 새로 부임할 미하엘 밀러 기술위원장 커리어와 선임 뒷얘기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네. 했죠. 예. 적어놓은 걸 안 가지고 딴 걸 가져왔네. 미하일 위원장은 일단은 박지성 당시 이제 유스전략본부장 시절에 모셔온 인사로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유소년 정책과 관련한 이제 기술 쪽 어떻게 유소년들을 가르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시다가 금방 어떻게 보면은 승진 인사 같이 이렇게 기술 파트의 이제 선임 분과위원장 자리를 맡으시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소년과 그다음에 지도자 교육 쪽을 우리 축구협회에서 맡았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2018년이었는데 분과위원장, 대한축구협회 분과위원장을 외국인이 맡은 거는 최초였기 때문에 뭐 화제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전력강화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국가대표 선임, 감독 선임의 문제를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맡으셨죠. 일단 이름이 축구 잘하는 이름이잖아. 밀러. 게르트 밀러. 미하일 발락도 있었고 네. 일단 게르트 독일에서 밀러, 축구 뭐. 제일 잘하는 이름이 밀러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밀러. 게르트 밀러 뭐 그렇죠. 일단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렇죠. 수준급 기술위원장이 될 수 있겠구나. 결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유스 쪽에서 그 축구의 근간에 좀 닦는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건 스카웃의 역할에 가깝잖아요. 이 위에 헤드헌터적인 느낌. 기술위원장은 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절대 아니래요. 네, 아니요. 이거는 뭐 혼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주바페가 하나 틀렸어. 아니요. 혼내는 좀 애매해요. 이거 혼났다고 지금 그러니까 발일정 일단 네, 하나 요거는 조금 애매해서 좀 보려. 반만. 기술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에 해오셨던 거는 무슨 누구를 근데 실제로 아무튼 이분이 독일 축구협회에서 스카우트 역할을 하셨던 거는 맞고요. 근데 일단은 그거와는 별개로 이분이 지금 아무튼 그 동안에 해오셨던 부분은 유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한 축. 또 한 축은 결국에 지도자를 어떻게 교육해야 좋은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을까가 한 축. 요 파트를 맡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실 크게 다른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지도자의 육성이 더 목표인 거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고 아무튼 이분은 뭐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내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지금 협회에 상주하면서 계속 지금 4년 넘게 거의 5년이죠. 5년째 지금 계시는 거고 삼각지 사신다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삼각지 가까운 데 아주 사시네. 가까운 데 사시고. 권력 가까운 데 계시죠. 네, 용산에 아주 그냥 지금 시위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 차가 그리고 막히고. 한국 음식 굉장히 당연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교성이 굉장히 좋으시고 정치적이기까지. 그리고 독일 분이시지만 뭐 영어에 굉장히 능통하셔서 그리고 소통에 굉장히 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아무튼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MC 두둥님이요. 펠레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뽕피디님 정리 너무 좋았습니다. 칭찬 받았어. 야, 낯서네요. 이거 점오 지워. 좀 지어요. 별명 얘기하시며 본명을 안 쓴 거랑 나이지리아 오타는 오게 팁니다. 나아지겠죠. 네. 뽕피디님 축구 선수 이름 붙여드린다면 오타맨디 하시면 좋습니다. 저 뭔지 한창 생각했어요. 오타 써서 맨 뒤에 가라고. 네, 오타맨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타 맨 뒤로 하죠. 그러면 오타 맨 뒤. 펠레 경기를 보신 적 없다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넷플릭스에서 펠레 월드컵 경기 다룬 그렇죠. 다큐가 있습니다. 마지막 월드컵 때는 우여곡절 하에 마지막 월드컵에 참여하는 메시랑 오버랩되는 사연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진심 잘하던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여담인데 늘 팟빵만 듣다가 유튜브에서 한번 축덕수덕 봤는데 주바페님은 아름다우셨고요. 뽕피디님은 매우 젊으시고 스마트해 보여서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역시 피디님이시구나 싶고 날선 목소리 이정찬 기자님과 목소리 미남 주영민 기자님은 목소리만 듣다가 실제로 보니 좀 다른 모습이라 놀랐습니다. 두 분 다 푸근하시고 표정도 보니까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곰돌이 푸우를 생각하고 동물원 갔다가 곰 보고 놀란 느낌이었습니다. 곰? 네. 곰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 하성룡 기자님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모습이라 KFC 할아버지. KFC 할아버지 모습인 줄 알았는데 슬램덩크 백인인 줄 알죠 일단 보면. 감독 안 선생님 모습이라 싱크로율이 맞아. 슬램덩크 감독, 흡사하셨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 많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그 대사의 주인공이죠. 하성룡 기자님은 죄송합니다 많이 외치시니 죄송용수라고 이름 지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재밌는 분이시네. 네. 두둥. 요즘 축덕숙덕 많이 들었더니 과몰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성용. 네. 애정이 느껴지는 댓글이네요. 죄성용 개미인데 죄성용. 죄송용 로 하고 오타 맨 뒤로 하죠. 오타맨디 좋다. 하나씩 얻었다. 앞으로 뽕피디 하지 말고 오타맨디 하자. 괜찮네. 괜찮네 오타. 네임스포도 아예 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다고. 오타맨디로 좋았어요. 죄성용이 낫나요? 죄성용이 낫나요? 죄송 너무 웃기네. 재밌습니다.
아재 갬성님이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에 2022년 축덕숙덕 어록을 만들어 보려 했으나 시간이 부족한 탓에 올해부터 조금씩 만들어 볼까 합니다. AFF 아세안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중인데 경기력은 많이 올라왔지만 경기가 과열되면 여지없이 페어플레이를 가볍게 무시하는 파울과 보복 행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거칠죠. 되네요. 예. 거기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정말 어이없는 판정 때문에 망신도 이런 멍망신이 이번 대회에서 VAR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기술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경기장을 이동하는 문제 때문일까요? 뭐 경기장을 이동하는 문제도 물론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지금 홈앤어웨이로 치러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꼭 문제라기보다는 VAR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경기장에 이제 카메라들이 다 설치가 일단 돼야 되고 그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결국에 다 그 볼 수 있는 공간을 경기장 외부 보통 이제 우리 하면은 뭐 브로드캐스트 컴파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공간에 이제 만들어 어떤 조성을 해놔야 되는데 그 기술이 조금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황희찬 선수 도움이 취소된 장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옵사이드나 이런 판정의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중계 화면으로는 정확하게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번 월드컵처럼 맞아요.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기술 편차들이 나라마다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구가 그나마 글로벌 스포츠로 통용될 수 있었던 데는 규칙이 간단하고 어디서나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어떤 날씨에서든 어느 잔디에서든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보편성, 축구의 보편성을 확립하는데 큰 배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은 나라별 경기력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는 듭니다. 돈 때문에 더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기술력 차이라고 하면 이게 공유를 좀 잘 안 하나 봐요. 결국 돈이죠. 돈이죠. 그거 네. 우리만 갖고 있는 기술을 좀 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돈 없이 예, 기술을 예. 어떻게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인프라를 만들면 돼요. 네. 이거는 조금 요거는 이제 하나 그어야 되겠네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뭔가 욕을 하긴다기보다는 애가 모자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좀 그래. 좀 그래요? 네. 확실하게 혼나고 넘어갑니다. 네.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Y 어웨이즈미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문의 댓글 남겨봅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다녀오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한국 경기 4경기를 다 보면서 느낀 점은 붉은 악마의 할당된 자석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던 것인데요. 이게 한국 팬의 구매력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행정력 내지 영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게다가 다른 나라 축구협회는 대회 개최 몇 달 전부터 공식 서포터즈 자리 관련 공지가 협회 홈페이지나 SNS에 올라오는데 한국은 축구협회에서 아무런 공지가 없고 그냥 붉은 악마 통해 티켓 공지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협회는 일을 안 하는 건가요? 게다가 다른 나라들은 이종찬 주종목 나왔네. 카타르에 있는 대사관 통해서 티켓 배부를 추가적으로 하던데 한국은 이 측면에서도 왜 없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 응원 좌석을 보면 한국보다 최소 한 블록은 더 있어 보여 정말 어떤 점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고퀄 방송 만들어주시는 제작진 및 진행자분들 감사합니다. 추신, 카타르에서 이정찬 기자님 멀리서 응원했답니다. 쑥스러워서 인사는 못 드렸어요. 축덕수덕도 한 해 번창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셨나 봐요. 이정찬 기자를 봤을 정도면. 현장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반가웠을 텐데. 근데 제가 근데 몇 번 그 그라운드에 내려간 적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4경기 다 보셨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입니다. 요 문제는 사실 뭐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표를 살 수 있어요. 근데 피파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피파가 일단 각 협회별로 할당해주는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표예요. 뭐 1등석은 몇 장, VIP는 몇 장, 경기별로 이거는 그냥 주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협회가 피파를 통해서 살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협회는 다른 데의 표를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로지 붉은 악마의 표만 그 협회가 대행을 해서 표를 사옵니다. 피파로부터. 이때 붉은 악마가 원하는 수량만 사오는 겁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남으면은 사실 골치 아프죠. 그때부터는 네, 협회가 협회 일 외에 표를 파는 일까지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경기장 앞에 가서 또 표 들고 다녀야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대부분의 표는 소진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붉은 악마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붉은 악마가 원하는 표만큼만 사실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뭐 그 다른 나라 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붉은 악마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붉은 악마는 사실 조직적으로 계속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단체가 후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표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 속에서 좀 폐쇄성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Why Always 님도 협회를 통하시지 않고 그리고 축구 그 붉은 악마를 통하시지 않고 표를 구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려워요. 이거는 되게. 근데 붉은 악마가 뭐 붉은 악마 의장도 있고 네. 한데 이렇게 조직이 따로 운영되는 건 아닌가 보죠? 조직 운영됩니다. 그래서 지부별로 다 있고요. 그리고 열린 공간, 열린 그 모임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큰 책임을 묻거나 어떤 큰 열정은 다들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큰 어떤 직책이나 임무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죠. 그래도 이런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소에 붉은 악마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축구를 맞습니다. 좋아하거나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가고 싶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많을 많은데 텐데. 티켓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붉은 악마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구하면 맞습니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네. 함께 응원하면서 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그런 그 루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는 것 있구나. 같아요.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붉은 악마가 조금 더 팬들에게 그러니까 붉은 악마가 팬인데, 그러니까 그냥 라이트 팬들에게 조금 더 그 진입 장벽을 좀 더 낮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축구협회에서 좀 더 그런 걸 관리를 할 수 있진 않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일본은 낮추고. 그러니까 울트라 니폰을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협회 주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협회가 굉장히 리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우리 협회도 일단은 아무튼 붉은 악마의 카운터 파트라고 해가지고 계속 소통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네, 마케팅 그 파트에 있으셔서 이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뭐 응원은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부터 소통을 하고 특히 이번에 붉은 악마는 굉장히 사실 애를 많이 쓴 부분이 거리 응원이었죠. 경기장 밖 거리 응원. 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거리 응원을 주도하려던 거를 취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지금 거리 응원을 준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붉은 악마가 주도해가지고 이 그 월드컵의 열기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함께 응원하는 기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인정을 할 만한 또 붉은 악마의 하나의 또 업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시상식 때 붉은 악마도 공로상을 받았죠. 일반 팬들도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뭐 예. 그- 라이트 팬들. 그렇죠. 예, 예. 가볍게 평상시에는 축구를 보다가 이런 월드컵이나 큰 대회에 있을 때 붉은 악마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협회에서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협회가 그랬으면 일을 좀 더 잘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자, 그다음이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이제 협회 이제 본격적으로 깔 수 있는 시간이 이거 에피타이저였네요. 에피타이저였어요. 한국인 감독 세 분께서 동남아에서 열심히 활약해 주시는 AFF 일렉트릭컵 잘 시청 중에 있습니다. 컵 대회를 보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일렉트릭컵인가요, 이 생겼습니다. 대회? 네, 요 앞에 이제 미쓰비시가 미쓰비시 있는데요. 컵 그래서 아닌가요?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기업이니까. 네. 그렇죠. 빼세요. 예. 현지에서 컵 대회 전범컵. 설명하는 부분 중에 위원들 FC 소개 내용이 있던데요. 첫 번째, 피파 평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있다. 두 번째, AFC 부회장 및 집행위원회 의원회는 대한민국이 없다.
AFC 개편과 앞으로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리그 발전 등으로 개선이 된다면 지금도 목소리 낼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상황은 아니겠죠? 예전에 정 회장 때보다 발언권이 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연초부터 우울한 질문인 것 같지만 희망찬 미래를 보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 얘기해. 이제 시작. 이 악무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새해 또 찾아왔어. 아니 왜냐면 되게 가까워요. 그 이제 2월 1일에 이제 AFC에서 정몽규 회장이 피파 카운슬 멤버 평의회 이제 선거에 도전을 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총 7분이 아마 7분이 출마를 하셨고 그 중에 5명이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뭐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분 중에 중국분, 일본분, 그다음 필리핀분 이분들은 연임이 사실상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 명. 세 명 빼고. 네 명. 4명 중에 2명. 자, 50%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4분 보면은 이제 정몽규 회장 있고요. 그다음에 카타르의 알타니,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미세알,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빈하지 모흐드 아민 이분 이렇게 3분 나오셨는데 카타르 사우디네요. 사우디 좋네. 그렇죠. 세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뭐 요런 거는 그냥 맛배기로 그냥 그 배경을 설명 좀 해드리자면 지금 피파 인판티노 회장은 자신의 지지 세력이 어디 있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파 총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이제 재선을 하는 뭐 단독 출마니까 당연히 재선이 되는 거죠. 그 재선을 하는 그 피파 총회도 아프리카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지 세력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게 아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지지하면 그 사람은 회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대륙에서 회원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그래서 인판티노 회장은 어떤 일들을 했나 이미지를 잘 보세요. 카타르 월드컵을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물론 피파 회장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카타르의 인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유럽이 그동안에 전 세계에 한 일을 보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죠. 나도 유럽인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유럽은 과연 인권에 대해서 지적할 그 자격이 있는가?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동 국가들에 대한 우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정몽규 회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후보가 전부 아랍권,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표를 다지는 일도 그렇게 잘해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네가 가라 내가 갈까에서 님이 말씀하신 부분. 자, 동남아시아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 중에 한국 지도자가 4강에 3분이 올라갔습니다. 네. 한국 축구의 우수성을 그래도 나름대로 그리고 선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대회 아까 우리가 이제 전범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대회의 스폰서 일단 타이틀 스폰서 미쓰비시고요. 그다음에 오피셜 스폰서 뭐 얀마 뭐 등등등등 여기 한국 기업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축구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일본과 중국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AFC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죠. 손 뭐 이 정도면 놓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다고 보기는 손은 열심히 잡으려고 하세요. 아무도 손을 안 잡아주셔서 그렇지. 근데 여기 이제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신 사연에도 그렇고 뭐 북한 사람도 집행위원회 있고 그리고 아까 뭐 필리핀 사람이 재임에 유력하고 뭐 말레이시아 분도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그런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가 이런 지원이 많이 모자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피파 집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집행위원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카운슬 이제 멤버라고 하는데. 회장이 한 분 계시고요. 부회장이 이제 대륙별로 한 분씩 계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이제 멤버가 총 6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카타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중국, 일본이에요. 한국만 없죠. 한국 없어. 네, 한국 없죠. 그리고 AFC의 멤버를 보면
자, 여기는 이제 더 황당한데 이제 회장이 바레인뿐이고 부회장이 이란, 몽고, 미얀마, 파키스탄, 카타르 분들이 회장단을 이제 구축하고 있고 여기 멤버들 가면은 이제 더 황당하실 거예요. 호주, 부탄, 북한, 홍콩,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오만, 팔레스타인, 베트남, 예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없어. 웬만한 아시아 국가의 이름들 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린 왜 없어요? 근데 일본도 없네요. 일본은 AFC에는 예. 대신에 이제 그 피파 카운슬 멤버가 있다 보니까 이 피파 카운슬 멤버는 AFC 집행위원회도 그 관여를 하기는 합니다. 중복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상 중복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은 네. 당연직 같이 이게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어서 중복은 안 되구나. 저렇게 중복이 안 되는 틈에서도 우리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하고 있지? 뭐 그런 과중에 지금 최근에 또 그런 그 기사도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전 회장이셨던 정몽준 회장이 피파 회장 부회장을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부회장까지 하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최근에 네. 그래서 노리시고 있는 게 2027년 혹은 2031년. 근데 2031년이면은 그 정몽준 전 회장이 80세세요. 근데 아무튼 그 주변의 분들은 80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근데 갑자기 나와서 그리고 그 정몽준 부회장은 되게 안 좋게 떠났거든요. 네. 그때 블래터 회장하고 붙었죠. 블래터 회장과 강하게 붙었죠. 강하게 붙어서 블래터가 거의 날린 거죠.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했죠. 네. 지금 말로 하면 갖고 거의 뭐 그 솜털 털듯이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비리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징계를 받게 하고 그래서 뭐 결국 파스에 제소하고 제소해서 좀 감명을 받았죠. 네, 그래서 피파에서 쫓아냈죠. 쫓겨나다시피 나간 거죠. 블레트도 비리 앞에 떠서 탄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비리 때문에 더 큰 비리가 들통나서 굉장히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자신도 요거 계획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재밌어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반 피파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피파에 뭐 좋게 얘기하면 개혁 세력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현 피파 집행부에 반하는 야당파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블라터하고 굉장히 큰 대립각을 세웠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결정적인 이 블라터하고 돌아서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출마 선언을 파리에서 해요. 파리는 플라티니의 어떻게 보면은 또 근거지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UEFA 회장이었던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플라티니하고 세력화해서 뭔가 블라터를 몰아낸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사실 충분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는 약간은 소외돼 있고, 많이 소외돼 있고 이런 또 피파의 그러니까 안티 피파 세력이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프리카가 돌아서면서 아마 힘이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가 그 전부터 2002 월드컵 우리가 유치할 때부터 아프리카는 우리 편이었거든요. 아프리카 우리 편이고 아까 이종찬 기자가 얘기했듯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손에 넣으면 피파 회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정몽준 회장이 굉장히 그때 아주 잘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했죠 본인은.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푸시를 했는데 블래터가 거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블라터가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그쪽에 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피파 카운슬 멤버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은 그리고 거의 국가 원수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이유는 월드컵 개최지를 선정하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 저는 그것도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동, 축구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월드컵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그 중동의 여러 나라들. 지금 사우디도 그런 식으로 호날두에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또 나라들. 이런 나라들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데에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쉽게 이 피파라는 카운슬 멤버라는 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회장의 움직임이 있군요. 그러니까. 예,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고 해요. 그 내가 다시 축구계로 돌아간다라는 사인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인판티노 재선 상황은 아닐 테고. 예, 당장 인판티노 재선은 단독 출마니까? 출마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2027년에 끝나니 그러니까 27년 거기 혹은 그로부터 4년 뒤인 2031년. 멀리 내다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피파 사실 한때 우리가 IOC 부회장이었죠. 김은용 피파 부회장 그 양대 그 세계 최대 그 스포츠 기구의 그렇죠. 부회장을 2명이나 보유한 국가인데 지금은 너무 멀어졌는데요. 스포츠 외교에 있어서 좀 밀린 감이 네. 있고 사실 이제 그 당시는 국가적으로 지원했고 또 이제 좀 돈이 많이 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힘이 많이 빠진 네. 상태긴 하죠. 네.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됩니다. 네. 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이승훈 님이요. 무거울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보내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 구단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장이었던 정치인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지 않나요? 야당 대표시고 지금. 오늘 네, 소환했는데. 지자체장은 구단주로서 구단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 조사까지 갈 줄이야.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K리그의 팀들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축구계가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과 실적을 냈던 대표가 단지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솔직히 축구계가 좀 멋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구계는 과연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목소리 못 내죠. 못 내죠. 이거는 뭐 쉽지 못 않아요. 내죠. 그럼요. 네, 이거는 쉽지 않고 근데 일단은 윗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이게 어떤 제가 얘기를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강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은 이 부분은 조금 와전된 부분도 있다고 해요. 단지 그냥 도지사가 바뀌어가지고 그 전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었던 대표를 그냥 쳐낸 것은 아니고 이제 이영표 대표가 추진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일 그리고 본인이 되게 노력했던 일 중에 하나가 경기장을 짓는 문제였는데 그 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도시들 간에 너무 과열이 됐대 경쟁이. 그러면서 안 그래도 좀 강원도가 영동과 영서 그 안에서도 좀 지역 감정과 갈등이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디에 지어줘도 화합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영표 대표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고 결국에 이렇게 좀 물러서게 된 부분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장 문제는 속 들어간 건가요? 네, 백지화 사실상 된 거죠. 백지화 됐다가 또 못 썼다가 또 지웠다가 그런 이게 참 시도민 구단의 한계 부분이고 저는 이 앞부분에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 좀 궁금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 구단도 시도민 구단도 그렇게 후원이 아니라 협찬을 유치를 하잖아요. 그들이 보는 성남 FC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검찰발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미 한번 무혐의 났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시도민 구단에서 이 성남 FC 이 후원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목소리는 못 내줘. 못 내줘.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리 도지사가 대선 후보로는 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겠죠. 대권 후보로만 안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괜히 털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리기 좋죠. 건드릴 마음만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민 구단도 이렇게 건드리면 안 걸릴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근데 당시에 아무튼 이재명 당시 성남 FC 대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죠. 공격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성남 FC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받았죠. 예, 성남 FC의 그 성적과 이런 화제성들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성남 활용하셨죠. FC가 네. 일단 성남으로 오기 전에 워낙 그 천안 그 일화하고 그 이재명 지사 전에 그 기독교 친자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 때부터 이제 일화 나가라 이제 계속 통일교니까 통일교니까 성남, 네. 종교적인 문제로 알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화가 떠나면서 그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성남 FC 관련해서. 그래서 뭐 굉장히 센 발언도 많이 했고 축구협회를 향해서 쓴 소리도 축구협회가 아니라 K리그를 향해서 쓴 소리도 쓴소리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약간 좀 그 당시에는 변호사 출신 시장인데 젊었죠. 이 사람이 관심 좀 끌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약간 나는- 자기 정치한다라는 네. 생각도 좀 있었어요. 예, 약간 좀 그런 그 얘기도 많이 듣긴 했어요. 팬들의 옹호 여론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엔. 아, 이거 성남 팬들 성남에서는 좋아했겠죠. 예, 성남은 좋아했죠. 성남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했고 하여간 K리그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든 적이 꽤 있었죠. 꽤 있었죠. 그 승부 조작이나 뭐 예를 들면 심판의 편파 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거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크게 좀 이슈화시키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민 구단의 그 시장들과는 굉장히 구단주가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그래, 없죠. 그런 말은 잘안 시장 하는데. 도지사는 보통 이제 뭐 시쳇말로 그냥 앉아서 그 꿀만 빨아먹으려고 하죠 보통. 예. 어쨌든 좀 이렇게 된 게 좀 축구계 입장에서 좀 씁쓸한 부분이 많이 있죠. 씁쓸해요. 많이 씁쓸해요. 뭐 어떻게 이게 뭐 옳다 그러다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좀 글쎄요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전 극장골 듀오가 터졌다. 유럽에서 골 합창. 자 손흥민 선수가 참 어렵게 골을 넣었습니다. 네, 드디어. 4호 골, 리그 4호 골이죠. 9경기 만입니다. 이날 경기는 정말 잘했어요. 그죠? 팀 전체적으로 좀 생동감이 있었죠. 뭐 어디서 분석한 거 보니까 좀 약간 손흥민한테 프리롤을 줬다. 약간 좀 움직임을 왼쪽에 국한시키지 않고 좌우로 폭넓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볼터치도 많았고 뭐 사실 도움이나 다름없는 패스도 하나 했고. 네. 어떻게 봤어요, 이정찬 기자는?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었던 건데 포르투갈전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달려가는 그 길 하나밖에 안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핸디캡이 엄청 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때문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더.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리는 것 좁죠, 같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전 경기 바로 전 경기에서 마스크를 벗었었죠. 네.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본인이 벗었던 건데 그 모습을 이제 뭐 당연히 의료진도 그렇고 가족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렇게 뭐 헤딩을 해서도 사실 안 되고 거기 상황에서 그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깨 뭐 그렇죠. 네. 팔꿈치 손이 얼굴 높이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공에 맞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겠죠.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그런 좀 제약, 그러니까 시야의 제한 같은 게 많이 좀 덜 보였던. 아까 뭐 주영민 선배가 얘기했듯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게 좀 어려워요. 가운데로 들어오면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아. 뒤도 봐야 돼요. 뒤도 앞을 느껴야 돼요. 바라보면서 좌우를 신경 써야 되니까. 고개를 더 많이 이렇게 돌려내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그동안에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주로 측면 같은 데에 많이 배치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공을 관수하는, 그러니까 네. 홀딩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부분을 많이 못 배웠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이제 측면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처음으로 EPL에 갔을 때도 그런 그러니까 중앙에서 잘하는 선수가 나왔던 게 굉장히 뭐 이례적인 일이긴 했었고, 근데 여튼간에 이번에 이렇게 가운데로 가서 그 플레이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뭐 진짜 손흥민 선수가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마스크가 조금 덜 불편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도 그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되어야 한다. 뭐 그리고 그런 표현도 했어요. 뭐 실제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 이 마스크가 어딜 가나 뭐 같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어떻게 친한 친구가 되겠어요 마스크가. 근데 벗어버리고 싶겠죠 당장. 근데 여튼간에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진 친구를 그렇게 골 넣었다고 패대기 치면 되나? 섭섭. 그거를 또 주섬주섬 챙겨오는 호이비에르. 착해요. 네 친구야. 귀여워. 호이비에르가 친구죠. 이 친구가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구단 역사상 통산 득점 2위로 그러니까요. 올라섰습니다. 오. 공동 2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죠. 네. 90년대 토트넘을 대표했던 공격수 테디 셰링엄과 동률 97골. 이제 100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 케인이 198골. 와 진짜. 200골이 더 얼마 안 네. 남았습니다. 해리 토트넘 케인은 그 참 자체예요, 그냥. 기복이 없어요. 응. 예. 괴물이네. 여기 3위에 올라 있는 로비킨, 저메인 데포. 이 선수들이 이제 박지성 선수가 뛸 때 그렇지. 토트넘의 예, 핵심 선수였는데 이 선수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손흥민이. 4위가 최근에 은퇴한 가레스 베일이죠. 가레스 네. 베일. 자 그리고 손흥민은 약발로 프리미어리그 40골. 이 케인하고 손흥민만 40골을 넘었네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네. 주발이 아닌 약발로. 약발이 잘 받는 선수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34경기에서 동반 득점을 기록하면서 리버풀 살라 마네 콤비를 제치고 새 기록을 또 세웠고요. 하여간 케인과 손흥민을 잘 데리고 우승을 못하는 건 참 아쉽죠.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많은 각종 골 기록을 다 세우고 있는데 후대에 이제 새로운 팬들이 묻겠죠. 아 그럼 그 듀오는 우승을 몇 번이나 했나요? 라고 그러면 우승은 안 아우디컵 됐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우승을 뭐라도 하나 해야 될 텐데요. 컵 대회라도. 그래서 FA 컵 조금 하나가. FA컵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죠. 이제 일단 32강에 올랐으니까 32, 16, 8, 4 결승. 아우 다섯 너무 많이 번이나 남았는데요? 이게 되네요. 네, 네, 골만 뭐 근데 뭐 아니지만. 이제 뭐 한 8강쯤 올라가면 슬슬 이제 올인 분위기로 가야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리그에서는 4위가 쉽지 않잖아요. 네. 콘테 감독이 또 은근 컵 대회 강한 면모가 있지 않았었나요? 콘테 감독은 뭐 그러니까 좋은 팀들을 많이 지도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컵 대회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좋은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듯한 인터뷰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 이번 아무튼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데 떠날 것 같다라는 느낌과 그런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조금 미묘하게 이제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는 듯한 이제 뉘앙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떠나지 날 않는 단위, 건가? 경기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뉘앙스 차이가 맞아. 공존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소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 중동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놈의 중동 자본은 어디까지 있는 거야? 어디까지와? FA컵 32강 대진도 괜찮습니다. 2부 리그 팀 프레스턴과 원정 경기 단판 승부죠. 네. 하게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또 추첨인가요? 아니면 이때부터는 계속되는 건가요? 32강부터는 추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라올 팀들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울버햄튼이 리버풀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황희찬 네. 선수가 재경기를 해야 한 번 되죠. 더 해야죠. 네, 잘 잡았어. 그래서 잘 잡았죠. 황희찬 선수의 골로. 자, 황희찬 선수도 간만에 골맛을 봤는데 가슴으로 넣었죠. 아, 가슴 아프게. 가슴이었나요? 뭐 엉덩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묘한 어쨌든 위치로 넣었죠. 어쨌든 넣었어. 발로는 안 찼습니다. 네. 넣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로도 넣으면 돼. 들어가 있더라가 좀 더 어울리는 표현 같기도 하고요. 위치는 좋았어요. 맞아. 그렇죠. 그 움직임 자체 만들어가는 동작이 진짜 좋았죠. 그리고 옵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그 세 번째 네. 골 그게 아쉽죠. 아쉽죠. 네,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그 들어갔으면 정말 네. 힐킥 죽이는 골이었는데. 네. 안필드의 사나이가 될 수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는 유럽 통산 69골, 이제 70골에 한 골을 남겨놓고 있고 울버햄튼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10개밖에 안 되네요 아직. 6골에 4도움.
조금 네, 아쉬워. 49경기를 뛰었는데 아무래도 그 교체 경기도 꽤 많아서 아직 뭐 확실한 주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나마 그래도 로페테기 감독이 계속해서 선발로 그러니까요. 기용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물론 교체로 출전했긴 했지만요. 이번에 또 기회를 계속 주고 네. 있어요. 네. 골을 중요한 넣었기 문제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전임 감독이 그때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뺐죠.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 포르투갈 커넥션을 좀 강하게 활용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고, 아마 근데 지금 또 남아 있었으면은 포르투갈을 꺾었기 때문에 더 밉상이라서 안 뽑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발 기용 안 하고. 너무 속이 좁아 너무 보이나? 공과사고 너무 못됐네. 공과사고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얘도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선을 넘고 가고, 그 그 기본적으로 감독인데? 예. 뭐 여튼간에 로페테기 감독하고 황희찬 선수의 이런 지금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황희찬 선수가 카타르에서 아플 때 사실 가족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뭐 그때 이제 뭐 보도로 이제 많이 나왔지만 가나 전부터 본인이 굉장히 뛰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또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여기서 더 다쳐가지고 소속팀에서 또 한 1, 2월을 알려버리면 새 감독하고도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다가 팀 복잡하다. 강등되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냥 조금 본인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충분히 낳고 좀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가족분들은 참 많이 하셨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새 감독하고의 그런 궁합 또 분위기는 굉장히 몇 경기 안에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월드 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운이라면 운이고 실력이라면 실력인 부분은 새 감독이 올 때마다 그 첫 경기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1호 골에 1호 골의 사나이. 무리뉴 감독이 처음 왔을 때, 뭐 맞아. 포체티노 감독하고는 뭐 워낙 심지어 관계가 감독 좋았으니까. 대행일 때도 그렇죠. 네, 그렇죠. 1골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팀에서 그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이 선수를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손흥민 선수에겐 굉장히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역시 첫 단추. 황희찬 선수가 아무튼 지금 새로운 감독하고의 지금 그런 케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좋아 보입니다. 자 기대를 해보겠고 이강인 선수는 왜 뺐어요, 홍 PD? 잘했는데. 다 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택배 크로스. 잘하니까. 이런 택배 크로스 못 봤어요? 택배 크로스도 그렇고 그 중거리 슛도 정말 네,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찼죠.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의 그 슛은 다 기가 막힌데 어떻게 골키퍼들이 이렇게 다 잘 막는지 모르겠죠. 잘 찼는데 잘 막아. 골키퍼들의 골이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 빼지 않았니? 이강인 선수 별로 안 아,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저번에도 이강인 선수 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번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직은 욕을 하기에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동남아시안컵 보겠습니다. 한국인 사령탑 삼국지 마지막 생존자는 박항서 감독. 그렇죠. 박항서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그 신경전까지 어우러지면서 준결승전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 약간 그 콘테 감독이랑 투엘 감독 보는 줄 알았어요. 악수 신경전. 맞아. 그게 진짜 네. 뭐 우연인 건지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사이는 괜찮죠. 안 좋아요.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저는 그 약간 뭐 쇼 쇼맨십, 아닌가. 쇼맨십인가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 근데 박항서 감독이 아니구나. 그 유독 그 예선에서 그 말레이시아한테 이겼을 때도 그렇고 다른 경기에서는 환호를 별로 안 하는데 한국인 감독 만나면 골 넣으면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니 같은 왜 자존심이 걸려 있어. 동남아 히딩크는 나다. 나여야 해. 막 이런. 아니 뿌리부터 자르는 거죠. 이렇게 그- 새싹을.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 썰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신태용 감독 오고 사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부임하는데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뭐 성과라는 거는 당연히 영향을 굉장히 네. 영향을 줬죠. 예. 근데 여튼간에 첫 아마 맞대결에선가 아무튼 박항서 감독이 4대0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넌 안 돼. 그때 이제 사실 신태용 감독이 경기 후에 박항서 감독하고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만남에서요? 첫 만남에서 네. 4대 0으로 지는 날? 근데 근데 이번에는 박항서 그때- 감독의 서력이야? 아니 근데 그때 박항서 감독이 이해를 했대요. 왜냐하면 경기 4대0으로 진 마음도 당연히 뭐 아무리 후배 감독이지만 뭐 경기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맞붙었는데 0대0 경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마침 또 한국인 주심
감독이었대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그 이제 주심에게 경기 끝날 무렵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큰 항의를 했대요. 당연히 한국 심판이니까 한국말로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좀 그 부분이 신 감독이 듣기에는 조금 그 인도네시아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무시한다라고 좀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태용 감독은 여기서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신 감독이 경기 감독관한테 항의를 한번 했다고 해요. 감독이 주심에게 저렇게 그 선을 넘어서 항의를 하는데 왜 경고나 뭐 제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로 간에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쌓이면서 에스컬레이팅이 되는데 지난해에 신태용 감독이 베트남에 와서 이제 뭐 경기를 하면서 베트남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현지 매체들은 한국인 감독들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신태용 감독이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조금 뭐 말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한국에서 얼마나 친했냐, 뭐 한국에서 어느 정도 관계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박항서 감독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 4부 리그 김해시청 감독이었는데 뭐 베트남 와가지고 아주 성공했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비하했네 그거는. 네. 근데 박항서 감독이 이걸 봤어요. 현장에서요? 아니 그 이제 이게 그 근데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인터뷰를 봤는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화가 나신 부분은 4부 리그가 아니고 3부 리그였고 김해시청이 아니고 창원시청이었습니다. 다 틀렸어. 팀도 틀리고 리그도 틀리고. 두 번 매기는 거네요. 그래도 일부 리그도 했었는데 그거는 쏙 빼고. 네. 그러니까 나는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었다 이거죠.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죠. 사실은 그거에 그게 대한 좀 프라이드가 있었고. 있네. 네. K리그 우승 경험도 있고.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박항서 감독이 사실 굉장히 좀 언짢아 있었고 와우. 그래서 이번에 좀 서력을 하고 싶은 쇼미더머니. 서력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장난 아니네. 예, 그래서 사실 그 1차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신 감독이 사실 좀 쭈뼛쭈뼛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 감독은 인사를 하러 갔으나 박 감독이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인사를 못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다가서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또 현지 언론에서 굉장히 또 대서특필이 됩니다. 아. 박항서가 악수 거부했다. 네. 아, 이거로 대서특필이 되죠. 인도네시아에서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당연히 신 감독에 대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예의가 없었다라는 쪽으로 또 확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베트남 언론들끼리도 싸우더라고요. 지금 언론들끼리 엄청 싸우죠. 저 감독 나쁘다. 저 감독 나쁘다 이런 식으로. 야, 이 흥미진진한데요. 신태용 감독이 그러니까 약간 악수 거부를 유도한 건가요? 쭈뼛쭈뼛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그 악수 거부 상황을 유도했나? 그 진짜 1차전 끝난 다음에 인터뷰들은 날이 굉장히 서 있죠. 서 있죠. 신태용 감독이 또 좀 그 자신감이 넘치면 살짝 선을 조금씩 넘잖아요. 네. 갑자기 뭐 세리머니 준비하고 뭐 이런 네. 것처럼 트릭 이런 거 준비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1차전은 0대0 무승부. 1차전은 베트남이 좀 수비적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솔직히 좀 밀렸죠. 인도네시아가 몰아쳤잖아요. 밀렸어요. 베트남 밀렸어요. 그 덩반람 아니었으면 네. 한두 골은 먹었을 경기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스스로 굴러온 공을 걷어찼죠 진짜. 인도네시아가. 진짜 걷어차지를 못했구나. 헛발질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사실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 동남아시안컵은 홈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게요. 분위기 자체 워낙 응원 강한 열기들을 등에 업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태국하고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도 이제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가 1차전을 홈에서 이겼지만 결국에 태국 원정에서 크게 지면서 못 올라가게 됐죠. 근데 여튼간에 홈앤 어웨이를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이제 네. 불공평해 버리네 바로. 그렇게. 결승까지 홈앤 어웨이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일단은 뭐 신태용 감독하고 박항서 감독은 일단 기본적으로 박항서 감독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아무튼 이제 내려오시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신 감독이 먼저 이렇게 좀 다가와서 형님 그때는 뭐 제가 좀 뭐 죄송했습니다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럼 또 박항서 감독은 아마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지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흥미진진하네. 그렇죠. 뭐
언제까지 가지고 갈 네. 감정은 아니니까 네. 뭐 일단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뭐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김판곤 감독도 상당히 아깝게 됐어요. 네. 태국이 역시 강해요. 동남아에서는 최강인 것 같아요. 깡패죠. 아직까지는. 동남아 깡패. 그 태국을 꺾은 베트남 박항서 감독도 대단한 거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 선수들이 일단은 감독님 아무튼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좀 해봐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베트남 선수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베트남 선수들 중에서도 수도권 구단을 연고로 한 선수들, 그러니까 좀 그 빅클럽 선수들은 그 감독님 집이 협회 안에 있고 그 되게 그 미팅 경기장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찾아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인 상황이니까 뭐 아쉬워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대표팀의 진짜 그대로 말 그대로 라스트 댄스가 좀 잘 끝날 수 있도록 선수들이 좀 똘똘 뭉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면 꽝하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베트남의 황태자죠, 꽝하이. 예. 에이스인데 사실 프랑스 리그 2부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대회를 위해서 사실상 들어온 거거든요. 차출 의무는 없는 대회인데. 네, 의무가 없는 대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래도 선수들이 좀 하나로 똘똘 뭉친 모습이 그래도 마지막을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들 있죠. 정말 감동적이겠네요. 네, 우승으로 잘 끝나면 끝나면. 선수들과 박항서 감독의 그런 그 끈끈했던 5년 동안의 관계도 파노라마 있고 다 스쳐가면서 네. 베트남 한 번 더 가야 되겠는데 이정찬 기자. 아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1차전이 그러니까 이게 조별 리그를 할 때부터 정했었던 건데 양 팀 이제 1위 팀들의 결승 격돌이잖아요. 1차전이 A조 홈 팀이 2차전을 치르게 돼 있는 홈 2차전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2차전을 베트남이 먼저 일단 홈 경기를 치르고 그러니까 그게 살짝 좀 그래요. 보기 좀 네,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물론 뭐 이제 우승을 하시고 아. 뭐 좋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태국 홈이니까 태국 맞아요. 홈이네. 네. 그래도 금이 환영하는 좀더 모습을 좋았을 좋았을 텐데. 텐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도 그렇고 약간 흐름상으로도 일단 1차전을 원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고 굳이 여기서 승부를 거두지 않아도 승부를 되죠. 걸지 않아도 되기 되죠. 때문에 맞아요. 좀 이렇게 상황 봐서 할 수 있는데 1차전을 홈에서 해버리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것도 크게 이겨야 또 안심이 되니까 안정적이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됐네. 조금 일정은 베트남에 유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지난 그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홈 경기로 치르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이동은 안 하고 계속 하니까 그런 상승세를 잘 타서 일단 1차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축덕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는 저희가 목요일 날 네. 네. 녹음을 해서 하루 늦게 찾아뵙겠습니다. 추시은 유튜브가 실버 버튼이 되는 그날까지 실버 버튼을 누르는 날까지 네.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만들어주시고 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독감 조심하시고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